화석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몰드. 그쵸. 몰드와 캐스트죠. 그쵸? 네. 몰드와 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석고로 본 뜨는 것과 같은 네.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석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방식은 뭐였죠? 그 알고 있었는데 누구더라? 서연이. 네, 서연이가. 두 번째 방식은 뭐였나요? 아, 화석 몇 시간? 네, 모르겠어. 얼른 책을 좀 찾아봐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두 그 번째 있었. 방식은? 그 있었는데. 뭐였더라? 화석화? 네, 맞아. 석화작용이죠. 그쵸? 아, 응. 네, 그래서 유기체 그 조직이 돌로 바뀌는, 그쵸?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였나요, 재현은? 세 번째 방식이요? 네, 잠시만요. 그 해주면 기억이.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그 화석. 네, 네, 석화 말고 그 다음에 높은 압력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열이 생긴다고 봐요. 네, 맞죠. 그래서 이런 유기체 조직이 뭘로 다 바뀐다 그랬어요? 돌로 다 바뀌어진. 돌이 아니라 뭐요? 네? 탄소 덩어리. 네, 그래서 그거밖에 석화점이지 못해. 탄산염 잔해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필름처럼 생긴 탄소 덩어리가 된다고. 네, 그래서 떼가지고 이렇게 흔들 수도 있을 정도로 납작해진 탄소 덩어리가 남는다. 예, 네, 석화점인 느낌. 네, 그리고 그 탄소 덩어리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 자국만 남아있으면 인상이라고 부른다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재현이 그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손에 지문. 네.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 화석이 탄산염 잔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 좀 기억나요? 네. 네, 그래요. 끝나고 꼭 복습해 주세요. 네. 듣고 그냥 쭉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복습을 해 주셔서 꼭 이렇게 머릿속에 남기고 하나하나씩 진행해야 됩니다. 수학도 그렇죠. 그렇죠. 수학도 배운 거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달랑 나가려고 그러려면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고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석이 사실 제일 가치가 높은데 그만큼 잘 안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분해 방지학이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썩는 부분들이 그 최대한 억제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돈을 뜨고, 그쵸? 돌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예요? 막 열과 압력을 받아서 탄소 덩어리로 바뀌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애초에 원 조직이 그 썩어서 분해되는 과정들이 최대한 진행되지 않게 억제되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화석이니까 원래 모양을 어떨까요? 가장 그 많이 보존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방식인 만큼 잘 형성은 안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비록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화석화 과정이 죽은 식물이나 동물 일부분의 주요 특징들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떤 것도 고생물학자가 연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표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가 온전하게 보존된 표본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앞서 말한 화석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형 형틀 몰덴캐스트죠. 화석 금형 석화작용은 전형적으로 나무, 조개 껍데기, 뼈와 같이 식물이나 동물의 딱딱한 부분들만 보존된다. 그래서
몰덴 캐스트하고 석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그 화석들은 대부분 뭐예요? 뼈잖아요, 뼈. 네. 네, 그쵸. 그래서 공룡 화석 이런 것도 대부분 뭐예요? 뼈가 돌로 바뀌어져 있는 게 발굴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박물관 가보면 이게 공룡입니다 해놓고 전시해 놓은 거 보면 뭐예요? 다 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이유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탄산염 잔해와 인상들은 식물이나 동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이제 연매까지도, 나뭇잎의 그 그물 무늬까지도 보여주죠. 식물이나 동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아예 그 잔해가 없어져가지고, 그 뭐냐, 자국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네. 결국 이러한 화석들은 모두 고생물학자들에게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정보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매우 빈약하다. 왜 이제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부드러운 조직, 기관, 피부, 털 따위로 가득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도 거의 화석화되지 않는다. 식물이나 동물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면 그 생명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할 것이다. 그쵸? 네, 딱딱한 부분 말고 대다수의 조직과 기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분해돼서 사라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친 상태에서 그 생명체에 대해서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참 운 좋게도 거의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화석이 이제 이런 거 분해가 안 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를 이제 여기서 예로 들고 있어요. 비록 대다수 화석들이 화석화된 생명체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드러진 장관을 연출하는 견본이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시베리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잘 보존된 어린 매머드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매머드 뭔지 아시죠? 그쵸? 네. 예, 지금은 멸종한 코끼리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털 달린 코끼리. 네, 뭐라고요? 털 달린 코끼리. 네, 맞아. 털 있는 코끼리예요. 그래서 상아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예, 지금은 멸종해서 이제 살아있는 걸 볼 수는 없죠. 근데 화석으로 많이 이제 그 발굴이 됩니다. 근데 아까 네, 이번에 과학이 좀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그 메모드도 이제 곧 있으면 3년 뒤에는 그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복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쵸? 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렇게 잔해가 보존된 상태로 발굴이 돼가지고, 그래서 DNA를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아, 네, DNA 추출해내가지고 세포 복제 기술로 해가지고 그 복제형 돌리 만들어낸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핵을 제거한 난자에다가 그 DNA를 넣어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태어나게 하면은 이제 매머드도 복원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아, 매머드뿐만이 아니라 멸종한 그 동물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으면 복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윤리적인 문제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복원하면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덥지 않을까요? 메모드 유생. 네, 그리고 또 복원한 체세포 복제 기술로 이제 그 복원한 그거 중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뭐 수업 외 얘기인데 그 세포 안에는 그 생체 시계가 내장돼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5살짜리 체세포를 이식을 해서 복제해서 그 새로운 어린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면은 얘는 어린 애인데 그 세포 나이는 45살로 태어난대요. 아,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죽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번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러면
그쵸. 금방 또 멸종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아마 복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네, 그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 뭐 석화 과정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뼈만 보존되잖아요. 그쵸? 살이 보존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쵸? 그리고 네. 설령 우리 엄마 뱃속에서 돌로 발견된 아기의 경우에서도 살이 보존되긴 했지만 그 살이 실제로는 다 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돌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돌덩이로 발견되잖아요. 그쵸? 음. 근데 이 피부 조직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케이스가 이제 여기서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왜 남아 있었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기 장소가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추운 지역에서 얼음에 묻혀가지고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냉동고에 그냥 보관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냉동실에 고기 보관해서 그 오랫동안 그 보존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천연으로 영하 한 30도, 40도가 기본인 지역에서 네. 얼음 속에 파묻혀 있게 되니까 이게 안 썩고 그냥 그대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그 메머드가 그날 먹었던 그 식물 그 뭐냐 잎사귀까지 나왔대요. 아, 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오늘날의 시베리아 같이 추운 저 지역에서는 이런 나무의 잎사귀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그 생명체 술록이거든요. 술록은 뭘 먹고 사냐면은 그 이끼. 땅바닥에, 네, 맞아, 이끼리에요. 지유류라고 하는 그 이끼들을 눈을 막 헤치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얼음 속에서 발견된 매머드인데 갈라보니까 잎사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전에 시베리아 지역도 따뜻한 지역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그 추론하기도 합니다. 아, 지금은 추워졌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노아홍수 직후에는 여기도 원래 따뜻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거기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얼음 속에 묻힌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여간 자, 그림 7.1에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의 메머드에 살아있는 본체를 발견한 적이 없지만 그림 7.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화석화된 잔해들을 통하여 메머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석화가정 그 그림 봤었죠. 그쵸? 네. 돌인데 그 메머드의 뼈, 그걸 가지고 복원을 하는 거죠. 결국 매머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화석으로부터 온 것이다. 보존된 화석 매머드가 점점 많아질수록 한때 지구 표면을 걸어 다녔던 이 거대한 생명체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석화된 뼈 말고 이 극적으로 그쵸? 네, 전체가 보존된 얼음덩이에서 보존된 이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1976년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화석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피부, 털, 다양한 부드러운 신체 부위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척 탁월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글쎄, 이 매머드는 꽁꽁 얼어붙은 진흙 무덤 내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매머드의 잔해를 둘러싼 얼음이 분해 과정을 돕는 유기체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는 유기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수많은 화학 반응을 더디게 만들었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영하 한 30도, 40도에 아, 고기를 넣어놔서 보존하는 거죠. 네. 매머드의 잔해는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탁월하게 보존되었다. 그와 같은 화석들은 지극히 드물지만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뭐요 대박이죠. 그치? 네.
우리보다 앞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들에 관하여 고생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매머드가 꽁꽁 얼어붙은 지늘개에 둘러싸일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한 가지 설명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네, 의아한 게 좀 생긴다는 거죠. 얼음 속에, 그쵸? 예, 파묻힌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 속에 어떻게 이 매머드가 파묻혔느냐, 그쵸? 근데 혹시 네, 만약에 좀 차가지고 나중에 뭐 무슨 상황으로 인해서 얼음이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방식인데, 그 중에 이제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원래 따뜻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따뜻한 지역이어서 그냥 어 일반 코끼리들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고 막 화산 폭발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에 이제 물층도 그렇죠 내려오고 하게 되면서 거기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제 밀려온 그런 진흙더미에 이제 급격하게 묻혔는데 급격하게 추워지니까 단번에 그쵸? 예, 얼어붙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 말고도 얼음 덩어리에 갇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기전이 있대요. 그거를 이제 조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을 하나 해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통에다가 네. 물을 이렇게 세워서 일단 꽁꽁 얼리래요. 네. 완전히 그럼 이게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이제 얼어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냉동고에 집어 넣어 놓으랍니다. 네. 그래서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요 돌을 잡고 얘거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그릇 전체가 다 올라옵니다. 네, 저도 네, 그런 적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물의 이제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얼음의 독특한 물의 특성이죠. 이제 얼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모든 물체는 압력을 가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산소통 이런 거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네. 산소 기체지만 압력을 가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물 액체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액체에 다시 압력을 가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고체가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분자들이 오밀조밀 해주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체가 되거든요. 네. 물론 고체가 돼서도 그 자리에서는 막 지 혼자 막 이러고는 있어요. 아, 그럼, 근데, 예, 예, 아, 지 이거, 혼자 막 이렇게 떨고는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게 고체거든요. 근데 그러면 물도 네. 누르면 그 얼음이 돼요? 근데 모든 물체가 다 그렇게 되는데 네. 물은 반대로 간대요. 얼음을 네, 부수면, 얼음을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얘만 그런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성질이 뭐냐면은 고체가 되면은 비중이 높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액체 위에다가 놓으면은 같은 물체, 액체 상태의 물체 위에 놓으면은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얼음은 고체가 되면은 비중이 더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얘는 물 위에다가 얼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떠요. 둥둥. 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거 먹을 때 얼음 동동 띄어서 먹잖아요. 네.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떤 물질도 고체 상태의 물질과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으면 두 개를 놓으면은 고체가 가라앉는다. 아, 물질, 물, 예, 생각을 해봐. 고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밀도를 더 높인 거잖아요. 그쵸? 네.
더 높였으니까 당연히 물 위에 액체 상태에다가 띄우면은 비중이 더 커지니까 가라앉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물 아닌 다른 물체들은 실제로 다 그런데요. 아, 네, 유일하게 물만 고체 상태의 그 물질이 액체 상태일 때보다 비중이 더 낮아서 띄우면 동동 뜬다는 거죠. 신기하다. 신기하죠? 되게 네. 신기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뭐냐,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강이 얼잖아요. 네. 강이 어는데 그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얼음 밑에 있는 물에서 살아가죠. 그쵸? 만약에 밑에서부터 얼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얼음 낚시한다고 위에 있는 그 뭐냐 이걸 깨가지고 물고기 잡기도 하잖아요. 네. 네, 물이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물질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들 다 압사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물고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러면 겨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점점 죽음으로 몰려가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이 독특한 물질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하여간 그건 번외 얘기고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저기 뭐냐 고체 상태인데도 액체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게로서 여기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압력이 가해진 이 표면은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액체 상태인 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옆쪽으로 압력에 의해서 삐져나오겠죠. 그쵸? 네. 삐져나오지만 여기는 어때요? 냉동고니까 춥죠. 그럼 네. 요 옆에 다시 삐져나오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삐져나온 약간의 부분, 들어간 약간의 부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빼보면 자국이 남겠네요. 이거 돌 이제 뜯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요 들어간 요 부분 요렇게 그 나와요. 찍혀 아, 나와. 네. 진짜. 재밌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메머드를 얼음 구덩이 속에 붙들 수 있느냐라는 원리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메머드가 얼음 진흙 덩어리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뭐냐 무게가 누르니까 그 밑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게 되겠죠. 그쵸? 얼음 이제 물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 상태가 되니까 그게 다시 어떻게 해요? 물을 좌우로 밀어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한 절반쯤 이제 이렇게 메머드가 파묻히게 되는 얼음덩이 안에 파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가 추우니까 이제 눈폭풍 이런 것들 닥치면서 껍데기를 이렇게 얼음으로 딱 덮여줘서 얼음에 완전하게 갇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왜 저기 신빙성을 낮게 보냐면은 그러면은 이 메머드의 그 뱃속에서 나온 잎사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뭐예요? 메머드가 죽었을 때 그 장소가 따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어있는 땅 위에 쓰러진 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 네, 따뜻한 곳에서 저기 쓰러졌는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급속 냉동이 됐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얼음 위에 이제 이렇게 스케이트 신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맞닿는 부분들은 살짝살짝 얼음이 녹습니다. 항상. 네. 예, 그래서 얼음이 좀 더 이렇게 더 매끌매끌하게 더 잘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어쨌건.
자, 넘어갈게요. 자,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이번 실험에서. 이번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실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돌멩이가 얼음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돌멩이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해 보았다면 전체 마가린 통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돌멩이가 얼음 속으로 깊숙이 박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돌멩이가 얼음 속으로 가라앉았을까? 글쎄, 얼음은 피조 세계에서 아주 드문 고유한 특징을 나타낸다. 얼음 위를 세게 누르면 얼음이 녹는다. 자연 속에서 생겨나는 다른 어떤 물질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다른 물질들은 압력을 받으면 그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얼음이 액체인 물로 변한다. 이처럼 얼음 위에다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돌멩이의 무게는 얼음을 아래로 누르게 되고 그러면 돌멩이 바로 아래에 있는 얼음이 물로 변한다. 돌멩이의 무게로 인해 돌멩이 바로 아래에서 물이 짓눌리게 되고 이 물은 바위 아래에서 흘러나오자마자 다시 얼어붙게 된다. 이런 일이 냉동고 속에서 계속될 뿐이 냉장고요. 아니, 네, 알아요. 네. 냉동고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여 일어났다. 돌멩이는 바로 아래에 있는 얼음을 물로 변화시켰고 그 물은 돌멩이 바로 아래에서 짓눌리면서 흘러나와 곧바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처럼 물의 지속적인 융해와 이동은 돌멩이 바로 아래에 있는 얼음에 구멍을 만들었고 바위는 그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단지 돌멩이의 무게 때문에 이 돌멩이는 얼음의 구멍을 볼 수 없었다. 팔 수 있었다. 어린 메모드가 시베리아에서 처음 죽은 채로 있었을 때에는 아마 꽁꽁 얼어붙은 진흙 위에서 죽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모드는 이번 실험에서 돌멩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얼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눈이 메모드 위에 쌓이면서 메모드를 뒤덮었을 것이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자, 네. 서연이가 그 다음 달락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응? 네, 그 다음 달락. 근데 아니, 근데라고 하길래. 아니, 재현이 뭐 말할 거 있어? 아니. 그래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요. 네. 네, 자, 그 다음 결국 메모드의 분해는 읽어봅시다. 결국 메머드의 분해는 최종적으로 얼음으로 둘러싸여 외장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이 메머드는 또한 거대한 홍수로 인해 진흙으로 뒤덮였을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는 딱딱하게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이게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네. 거대한 홍수로 인해 덮였고 급변으로 인해서 급속 냉동되었을 가능성. 이게 사실 선생님은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여기에는 아마 훨씬 더 다양한 설명도 역시 가능할 것이다. 어린 매머드를 둘러싼 것과 같은 얼음 무덤은 탁월한 보존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보존된 화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박이라는 보석 알아요, 여러분? 네.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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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성경에도 그 네, 네, 제사장이 가슴표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그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호박이라는 보석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이렇게 꿀단지 개미가 같이 발견되어 있는 이런 화석도 나온대요. 네, 웃기죠,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이 처음부터 딱딱한 돌멩이였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꿀 같은 그런 거. 네, 맞죠.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였는데 굳어지면서 보석이 됐다란 뜻이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끈적끈적한 상태에 있을 때 개미가 거기 푹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이게 점점 돌로 굳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개미의 사체는 어떻게 될까요?
지 구덩을. 네, 같이 그냥 마치 그 시베리아 거기 그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매머드처럼 완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 그래서 그래서 보석 속에 갇혀 있는 이런 개미도 이렇게 발견되기도 한데요. 자, 그 내용을 서연이가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그림 7-3과 같은 화석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탁월한 표본은 일종의 수지인 호박에 쌓여 있다. 수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는 딱딱하게 굳는 식물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 물질을 말한다. 네, 쉽게 말해서 수지는 본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 접착제, 액체죠, 그쵸? 네, 네. 근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붙여주죠, 그쵸? 네. 네, 호박도 원래 그런 식의 물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식물 안에 있을 때는 공기랑 접촉을 안 하니까 액체 상태로 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꺾이거나 아마 뭐 개미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먹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제 네,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단번에 굳진 않겠죠. 순간 접착제처럼. 그쵸? 네, 근데 그 끈적끈적한 상태에 이제 포획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굳어졌을 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갇히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네. 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서연이가. 수많은 식물들은 보호 장치로서 수지를 방출한다. 우리가 아는 한 호박을 만드는 특정한 수지는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있는 어떤 식물로부터 방출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구의 과거에 살아있던 어떤 식물들은 분명히 호박을 만드는 수지를 방출하였다. 아, 이 식물이 뭔지 좀 알면 좋을 텐데, 그쵸? 네. 그럼 네. 또 호박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못 만들죠. 아, 그래서 보석이죠. 아, 그러니까 멸종한 어떤 식물들이 그 방출하는 어떤 액체죠, 수액이 굳어지면서 호박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식물이 멸종했나 봐요. 그 멀쩡하게. 그래서 이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요 식물이 지금 우리 손에 살아있는 채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 자동 네, 장기. 다이아몬드 공장처럼 호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우리가 차려서 그렇죠? 사업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옛날처럼 호박이 뭐 값어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아쉽죠. 번외 얘기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위의 그림에 등장하는 위의 그림에 등장하는 개미는 그 식물을 따라 기어다니다가 끈적끈적한 액체에 붙잡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순간 이 식물이 더 많은 수지를 방출함에 따라 이 개미는 결과적으로 수지로 뒤덮이게 되었다. 수지가 딱딱해지자 이 개미는 그대로 봉인되어 갇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봉인된 호박 무덤도 역시 개미를 아주 탁월하게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개미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 호박은 그 안에 사로잡힌 생명체들을 보존한다. 왜냐하면 일단 딱딱해지면 호박이 분해를 돕는 어떤 생명체의 활동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은 일단 개미가 죽은 이후로 계속 분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미의 내부 구조는 이미 완전히 분해를 끝낸 셈이다. 그러나 다른 아무런 생명체도 이 분해 과정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더디고 개미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손상 과정이 지연되는 거죠. 그 수지가 이렇게 덮어 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밀봉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그 뭐냐 그 진공 포장하는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잘 안 상하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고생물학자들은 실제로 호박 속에 화석화된 여러 곤충들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호박을 뚫고 들어가서 그쵸? 거기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게 이제 분해가 안 되고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앞으로 생물학 수업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DNA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거대한 분자다. 이 분자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라고 발달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호박 속에서 화석화된 곤충으로부터 추출한 DNA는 그러한 곤충들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와 같은 화석에서 추출해낸 DNA를 분석한 결과 개미의 전체적인 DNA는 지금까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DNA를 추출해내서 현대의 개미랑 비교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진화라고 할 만한 그런 과정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박 속에 화석화된 곤충으로부터 추출한 DNA와 현재 살아있는 동일한 종의 곤충을 비교해 본다면 화석의 DNA와 현재도 살아있는 곤충의 DNA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진화의 그런 어떤 화석의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발견됐느냐라고 하면 DNA 상으로도 발견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